실제 상담한 케이스인데 이분이 두 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1번이 아주 좋은 거예요. 2번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1번에 비하니까 얘가 2번이 별로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거 두 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본인도 현금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2번은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2번을 매각했을 때 이제 그 증여로 할 거냐, 부담의증여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차라리 팔 거냐. 근데 팔기 너무 아까운 거 이게. 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녀가 그 물건을 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매각으로 수순이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사야지 굉장히 좋은 걸 매수할 수 있다. 네, 세금 전문가이시죠. 제네시스 박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재박님으로 이제 부르기로 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사실 제가 모신 거는 네.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뭐 복잡하기도 하고 사실 내용이 거의 뭐 200페이지 너무 많아요. 가까워서 사실 뭐 부동산보다도 더 중요한 세금들도 많긴 한데 뭐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부동산 네. 파트들도 있다 보니까 또 모셨습니다. 우선은 주요 내용이 뭔지 이 네.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가지고 네. 있는 분들한테 영향 주는 건 뭔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핵심이 이제 상속세죠. 여러분들 이제 언론 같은 거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에요. 네. 그래서 상속세 예를 들어서 세율이 바뀐다, 증여세 세율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같이 네. 보셔야 되는데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고 세율 50% 부분이 이제 과표가 사라지고 10억 초과가 되면 그냥 40% 그냥 똑바로 그냥 가는 거죠. 곧바로. 자,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말들이 많잖아요. 뭐 부자 감세도 아니다 그러고 네. 있는데 그 밑에를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가 높다고는 하지만 10에서 이제 50% 이제 개정되면 10에서 40%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저 세율 구간 10%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 과표가 1억이다. 자, 예를 들어서 대표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연봉 1억을 받으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네. 우리가 뭐 SNS에서 보면 막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 흔한 것 같지만 실제 별로 없어요. 그럼요. 자, 그런데 내가 연봉 1억을 받으면 세후 수익이 이제 한 7천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더 낮거나.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딱 2024년도 1년만 내가 연봉 1억을 받을래? 아니면 누가 도와줘서 증여세로 1억을 받을래?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증여세로 낼 거냐? 누가 증여로 누가 1억을 해주신대요. 네, 그럼 증여를 받아야죠. 자, 왜 그러냐면 1억까지 받으면 세율이 1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이잖아요. 1억에 10%니까 1,000만 원? 그럼 나머지 내가 9천이 남아요. 네. 근데 그 9천을 했을 때 내가 출근 안 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최저 세율이 10%가 이제 2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좀 어떻게 좀 노력을 하면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꼭 부자 감세가 아니라 최저 세율 과표 구간이 좀 바뀐다. 그러면 난 이거 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따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세까지 영향 미친다는 거 가장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부동산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상생임대주택 2년 연장된 거. 그러면 상생임대주택이 뭐냐? 말 그대로 상생이잖아요. 네. 임대인하고 임차인 서로가 좋다는 건데 내가 만약에 집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작년 말하고 올해 초 어디 거래 많은지 아시죠? 송파에서. 특히 이제 제가 동 말해도 상관없죠. 가락동, 신천동. 왜 그러냐면 이제 잠실동 같은 경우는 토지에 묶여 있으니까 새끼고 못 산단 말이에요. 사고는 싶은데. 그래서 이제 여력 되시는 분들이 그냥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밑에 깔지 말고 그냥 새를 끼고 사서 가지고 있자. 네. 그래도 내가 송파에 하나 있으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들어가 살 수도 있고 안 되면 그래도 좀 얘가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많이들 사셨단 말이에요. 자, 많이 샀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2년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실거주 해야 되죠. 네,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때 상생임대주택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송파에 있는 어떤 A라는 단지 아파트를 샀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 끼고 샀으니까 그게 이제 끝나겠죠.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임대차 계약을 딱 맺어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5%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해야 되는 거죠. 네. 직전과 상생임대차 계약. 한 4년의 플랜인 그렇죠. 거죠. 4, 5년짜리 플랜. 그렇죠. 네. 그것만 하면 내가 2년 거주 요건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더 좋은 게 뭐냐면 보통 다 12억 넘잖아요. 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가 들어가는데 그 80% 2년 거주 요건도 없애줘 버려요. 10년 가지고 있으면 40%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해요. 자, 그런데 이게 24년 말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 4년 정도 플랜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작년 제가 초에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년 6월까지 하셔야 된다. 직전 임대를 1년 6개월 해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좀 그렇게 장이 좋지 않아서 그러다가 이제 이게 딱 나오고 제가 이걸 설명드렸더니 어떤 분 연락 오더라고. 곧바로 갖고 계신 분이에요. 안 팔겠다. 지난주 나 만났을 땐 판다 그랬거든요. 네. 힘들다고. 그런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심리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일단 내가 갖고 있겠다. 비과세 요건 맞추겠다. 그러면 세금이 엄청
줄거든요. 그러니까요. 최소 몇 억 정도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하고 나서 직전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상생임대주택 하셔야 되는데 뒤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연장됐기 때문에 어쨌든 네. 권장하는 거다. 연장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연장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고 게다가 야당 입장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게 지금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또 상생 임대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뭐 강남 지역 뭐 비싼 동네들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까 상생 임대차 계약 5%와 계약현실 전공 5%는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한 번 5%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6년 단기 임대 효과와 비슷해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카드를 좀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되는 것이고. 이건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약간 영향력이 낮아지는데 인구 감소 지역 그리고 지방 중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에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해줍니다. 대신 내가 1주택자야 돼요.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1주택자가 하필 내가 살려고 했는데 거기가 인구 감소 지역이야. 네. 하필 살려고 했는데 내 지방 미분양이 났어. 중공업 미분양. 그러면 주택수를 아예 빼줘 버려요. 그런데 이 주택수가 처음에는 양도세에서는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빼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러면 저는 인구 감소보다는 지방 중공업 미분양 중에서 물론 악성 미분양이긴 네. 하지만 광역시급으로 해서 이제 어디가 막 여러분들 떠올라셔야 돼요. 네. 지금 그런 쪽으로 해서 괜찮은 녀석 있으면 하나 해도 나쁘지 않겠다. 그럼 내가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어도 좋지만 뭐 부모님이 좀 거처를 마련해 준다든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부동산 법인 중에서 대부분 임대업을 하시는 법인이 계시죠. 물론 이제 네. 매매업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부동산 법인 중에서 임대업이 50% 넘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하다. 그리고 특수관계자 지배주주가 50% 초과됐다. 그러면 성실신고 사업자 대상돼서 2억까지 9%잖아요. 네. 법인세 과표가 그냥 19% 곧바로. 그래서 저 구석에 숨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지난 정부에 나왔던 건데, 이게 왜 나왔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이번에 통과될지 어떨지 봐야 되는데 세율을 바꾸는 거라서 법인세법이 통과가 네. 돼야 되는데 야당에서 화답하지 않을까 느낌이 살짝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네. 법인 차려가지고 네. 집 사지 마라. 집 사지 마라 이거고요. 다만 이게 그냥 부동산 임대업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이걸 해가지고 상가해가지고 임대업 받으신 분들도 해당이 되세요. 그럼 나는 주택이 아닌데 네. 업무용인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좀 법인 관련해서 좀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 뭐라도 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도 좋고 뭔가 다른 걸 하셔야 된다. 그럼 아까 그게 네. 엔드인가요, 오어인가요? 엔드입니다. 모두입니다. 예. 시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상시 근로자를 갑자기 6명 늘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인건비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모르는 사람하고 지분을 나눠 가지는 것도 좀 그렇고.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네. 있어요. 서로 지분 맞아요, 바꾸자. 맞아요. 아, 그런데 좋지 그거 쉽지 않다. 않죠, 쉽지 않죠. 저는 투자 철학 중에 하나가 공투는 없다거든요. 네. 공투는 안 하시죠? 아, 공투가 좋지 네. 않죠. 네, 네. 사고가 많이 나니까. 저도 딱 한 번 해봤는데 장모님하고 한 번 해봤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안 합니다 이제는. 어쨌든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생임대주택이 가장 중요하고 부동산 법인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좀 약간 마이너한 것들이라서 뭐 대략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세법 개정안에 관련해서는 네. 사실 핵심은 상속세였었고 네네. 그 상속세도 사실 뭐 그냥 뭐 중산층들이 내는 게 문제다 뭐 이것도 있지만 사실 네. 더 큰 거는 뭐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들이 이것 때문에 해외로 가고 뭐 싱가포르로 가서 뭐 사모펀드에 뭐 돈 만들어서 뭐 다시 들어오고 이런 네네. 것들이 되게 복잡하고 문제가 됐었던 건데 이번에 뭐 개정이 만약에 된다고 치면은 어떤 네. 그 상속세는 꽤 많이 바뀌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아쉽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은 좀 절반이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최고 세율 50%는 좀 우리가 부자 감세가 맞긴 맞지만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해외 이민 네. 숫자가 4위잖아요. 네. 1위가 중국, 뭐 인도 이렇게 있는데 인구 비율로는 우리가 최고. 맞아요. 네. 인구 비율로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인적 공제가 5천만 원에서 이제 5억으로 이제 늘어날 예정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좀 야당하고 뭔가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왜냐면 그건 안 된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안 정도에서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일생에 평생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일어난 이벤트잖아요. 그런데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는 이번에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미리 좀 이렇게 하면 10년마다 한 번씩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성년 자녀가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인데 상속세 평생에 한 번 두 번 발생하는 이벤트가 5천이라는 건 너무 적어요. 게다가 1999년에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대변혁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상속세 과세 원리를
원리를 보면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상속이 개시됐다고 하는데 그럼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사전 증여한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한데 뭉쳐서 이렇게 세금을 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가장 절세의 기본은 분산이에요. 명의를 분산하든지 네. 시간을 분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한 번에 때리기 때문에 이게 세금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이제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유산 과세형이라고 합니다. 그 네. 전체 유산에 대해서 전부 다 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증여세는 어떻게 되죠?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을 나눠버리면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게 이제 유산 취득형이에요. 취득형. 그래서 한 1, 2년 전쯤에 유산 과세형에서 유산 취득형으로 바꾸자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정말 대수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여야 이렇게 좀 분위기를 보면 그런 대수술까지 하기에는 좀 힘에 부치는 것 같다. 지금 뭐 사막이 네. 빼기도 힘든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네. 여야가 같이 만나서 뭔가 협의체를 하니까 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아니 여야가 만나는 것 자체가 뉴스가 돼야 되겠냐, 좀 서로 합심해서 해야지.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안을 보면은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개편은 이제 우리도 유산 취득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좀 생각합니다.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상속세는 죽는 사람이 내고 가는 거죠. 그렇죠. 죽는 사람에 대해서 다 하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나눠 내는 세금을 거니까. 내고 나눠주는 네. 개념이라서 세금이 네. 엄청 센데 네. 이게 이제 취득세로 만약 바뀌게 되면 나눠 내가 받아서 네, 상속인들이 네. 가져가는 것만 하는 거기 내가 때문에 받은 거에 대한 세금 내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법의 어떤 취지가 완전히 바뀌는 개념이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수술이 너무 어렵다. 대수술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그건 이번에 빠진 것 같고 네. 공제 정도 좀 바뀔 것 같다. 공제는 지금 5억이 네. 그렇게 다 좀 이렇게 가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뭐 야당하고 좀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버전으로는 어쨌든 다자녀가 상당한 유리함을 볼 수 그럼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이가 둘만 돼도. 아이가 둘만 돼도 일단 1인당 5억씩 그럼 10억이잖아요. 근데 또 기초공제 2억 있으니까 12억. 그럼 이제 배우자 공제는 사실 이번에 못 건드렸어요. 이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인데 좀 그 부분도 좀 같이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배우자 공제는 또 별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녀 공제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좀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 케이스도 일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긴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얼추 뭐 10몇 억은 공제가 되니까 우리가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어도 상속세가 나온다 이제 이 말은 좀 들어가겠죠. 아마 정부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네. 어딘가를 고민했던 것 같고. 네네. 네, 다만 이걸로 이제 1년에 막 1,200명씩 나가는 그 부자들의 네. 이민을 막기에는 아직은 조금 아쉽다. 최고 세율 50% 폐지가 된다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0%가 줄어도 40% 남아 있으니까. 네, 여전히 네. 40%가 이제 딱 버티고 있으니까. 네, 네. 물론 이거는 세법 개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건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자료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개정세법안 그 보면 상세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표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에 조그맣게 보면은 무슨 상증법 무슨 령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이라고 있는 거는 국회에서 본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국회 통과가 돼야 되겠구나. 무슨 령은 시행령이니까 네. 어지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네. 그 2억으로 늘어난 부분. 그럼요. 10% 여기가 더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거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성년 자녀가 5천만 원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자, 그러면 만약에 그냥 여력이 있는 집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내가 10% 세율 구간에 맞춰서 돈을 해주고 싶어요, 자녀한테. 그럼 얼마로 주면 되죠? 5천이 아니라 1억 5천을 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또 1억이 또 새롭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천이 아니라 1억 5천까지 공제가 되니까 1억을 더 얹어서 2억 5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2억 5천에서 1억 5천 공제를 빼니까 1,000만 원 세금 나오죠. 그러면 나는 우리 직계 존속으로부터 세금 1,000만 원 내고 증여세 1,000만 원 내고 2억 4천이 남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 또 내가 모실 부모님이 계시죠. 장인 장모. 네. 자, 엄밀히 말해서 장인 장모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하지만 직계 존속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타 친족이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또 이렇게 1억 1,000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1,000 떼고 또 10%니까 왜냐하면 그룹이 다르니까 그럼 또 세금 1,000만 원 내면은 내가 1억이 남아요. 그럼 아까 2억 4천 그리고 1억 남으니까 3억 4천이 되죠. 네. 남자가 여자 똑같이 하면 되죠. 그럼 둘이 붙이면 6억 8천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억씩이 더 올라가죠. 그러면은 남자가 어떻게 하면 되죠? 추가로 더 받아야죠. 추가로 1억 네. 더 받아서 하면은 거의 한 10억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결혼했을 때 혼인 신고를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자금을 가지고 6억 정도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아니면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 입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걸 전부 다 부모님이 내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큰 돈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위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나섭니다. 그러면 자,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서면
이제 세대 생략 할증이라 그래가지고 30% 정도 세금이 좀 더 붙어요. 네. 그럼 아까 우리 1,000만 원 나왔잖아요. 세금이 1,300 내시면 됩니다. 300만 원 더 내시면 되는데 길게 보면 그게 싸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 이제 조부모님까지 동원이 돼서 이게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 이제 요즘에 결혼하는 게 참 어렵다 말들 하는 게 어느 정도 네. 좀 갖춰야지 또 결혼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님이 좀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이 또 결혼을 또 쉽게 시키시기도 하고. 근데 네,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장인장,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네, 네. 막 주기 시작하면은 세금이 거의 한 12, 3%대에서 네. 거의 한 10억을 증여할 수 있는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물론 이제 안타깝죠. 뭐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못하니까. 그런데 그건 그들 나름대로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나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또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보고 이렇게 과세가 원리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렇게만 느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자녀가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뭐 네. 대략적으로 한 2억 5천 정도 주는 거는 네. 세법상 뭐 이제 상당히 유리한 거죠. 네. 웬만하면 주는 쪽으로 내가 네. 여유가 있다면.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이론상으로 해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 결혼할 때 알게 모르게 좀 도와주시잖아요. 그러죠. 보증금 같은 것도 있고. 네. 근데 그걸 오히려 이걸 음성적으로 하지 말고 밖으로 그냥 드러내고 해. 약간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거 어차피 다 챙겨서 세금 네. 걷기도 힘드니까. 네, 맞아요. 그냥 10% 내라. 내 차라리 내가 공제해 줄 테니까 너 그냥 이거 음성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신고 제대로 하고 해.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네. 시장에는 이런 영향도 주지 않을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할 때 항상 뭐 말하는 게 뭐 6억, 9억 이하 뭐 이런 것들을 살려고들 하시잖아요. 네, 그 네. 자금을 딱 수혈하면 딱 그 정도니까. 네. 이게 조금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높아지죠. 네. 그래서 12, 13억대들도 많이 보고.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젊은 신혼부부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 딱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이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거주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A라는 지역이 나오고 근데 어느 한쪽은 실거주 하자. 그래도 우리 집이 있어야 안정되지 않냐. 근데 다른 한쪽은 아니다 이거 세를 끼고 일단 사놓자. 좀 지금 좋은 데를 사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B라는 지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A와 B의 지역 차이가 완전 급이 달라요. 근데 그때 그 돈에 대한 차이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완전 달라진다는 건데 결국에는 그분들은 이제 그냥 새 끼고 사겠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좀 보시는 접근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영향도 분명히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조금 더 뭐랄까 지역의 어떤 양극화가 좀 더 생길 수도 있겠어요. 특히 이제 뭐 신축이든 신혼부부들 좀 좋아하는 지역들도. 지금 이렇게 가면 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어떤 규제책이 많이 있다면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나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같은 그런 신혼부부 같은 비슷한 케이스가 아예 이제 지방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정리하고 이제 와버리는 특히 이제 부모님이 그걸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자금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정상화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원해서 만든 것 같진 않은데 뭐 그럼요. 여기서 뭐 이렇게 꼬여 있는데 여긴 또 바꿔야 되고 뭐 네. 이러다 보니까 합쳐지면 결국에 논리가 그러면은 뭘 팔아가지고 네. 자녀들한테 서로 크로스로 이게 증여 많이 해줘가지고 좋은 거 하나 사세요. 네. 이런 논리가 돼버리니까 네네.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거. 어쨌든 상황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찌 됐든지 간에 중심지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계속 몇 군데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좀 개인적으로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걸 못할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는 어떻게 네. 봐야 될까? 반대로 이번 상속세 개편안을 보면 네네. 증여는 건들지 못했어요. 네네네. 공제에 대해서. 네네. 근데 상속은 어쨌든 바뀐다면은 공제 부분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주려고 하다가도 안 주려는 부모님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거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나 주문에 그렇게 받아가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이건 계산을 해봐야 네. 되는데 저는 그런 경우는 뭘 봐야 되냐면 그 부모님이 갖고 계신 물건 있죠. 네. 그걸 봐야 된다고 봐요. 그 물건이 과연 투자 가치가 있고 오래 가져가야 되냐? 그러면 차라리 상속세 내고 계속 가져가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조금 고만고만하다. 그러면 이게 두 개로 이제 나눠져요. 또 다시 이제 상속 관련된 말씀만 하면 제가 참 죄송한데 자 생각해 보세요. 증여는 우리가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상속하고 증여세 얘기할 때 증여하실 분들은 내년에 하셔야 돼요. 최저세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 과표가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없죠. 내년에 해야죠. 개정된 거 보고. 자 이렇게 증여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의지를 갖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속은 그게 안 되죠.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시잖아요. 임명재천이라서. 자 그래서 참 말씀드리긴 죄송한데 그건 양해해 주시고 자 상속 같은 경우에 아까 좋은 물건이면 그냥 오래 가져가서 차라리 상속세 내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처분해야 되는 물건이다.
그럼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빨리 처분해서 이 돈으로 내가 자녀한테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금을 주겠다. 자, 그런 경우라면은 좀 일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참 죄송스럽게도 이제 좀 연배도 좀 높으시고 좀 뭐 기저질환 같은 것도 있으시고 막 약간 좀 힘드신 그런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오래 갖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나오는 양도세가 A라고 해보자고요. 그 양도세 A가 엄청 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내가 상속을 딱 해서 상속세를 하니까 공제 금액이 많아서 상속세가 조금 나오거나 안 나와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차라리 상속세를 조금 내거나 안 낸 상태에서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그 물건을 팔아버려요. 6개월 안에 물건 팔면 매가와 취득가가 동일해져 버립니다. 네. 그러면 양도세 비록 비과세는 아닌데 양도 차익이 제로가 되니까 양도세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내야 되는 양도세 A가 사후에 하면은 거의 0에 수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대신에 상속세 조금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깊숙하게 들어가면 재산세제라고 하잖아요. 양도세하고 상속세, 증여세 이거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맞물려서 봐줘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좀 너무 이제 재미없고 복잡하긴 하죠. 뒤로 가기 누를 것 같은데 양도세에서 이제 못 거둔 세금을 이제 상속 증여해서 좀 가져가야 된다는 게 국가 입장인데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만 하고 그래서 물건에 대한 가치를 보셔야 된다. 오래 가져갈 거냐, 중간에 내가 털 거냐, 중간에 털 때 차라리 마중물로 해서 얘한테 기회를 줄 거냐, 아니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그냥 상속 개시 6개월 안에 털어서 양도세 없게 하고 상속세 조금만 내라 이렇게 할 거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네. 세금은 정말 상담이나 이런 걸 네. 잘 하지 않으면은 정말 수천 수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건 이제 뭐 제 탓도 있는데 어려운 내용이니까 뒤로 가서 몇 번 돌려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그래서 그 항상 이게 아마 네. 시청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네, 나랑 네, 상관없는 얘기고 네네네. 상속은 아마 특히 그래요. 몇 네. 명은 야 이거 진짜 네. 중요한데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세 줄인다고 직전에 파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케이스. 내가 직전에 만약에 팔아버렸어요. 그럼 일단 양도세 나오죠.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이 머리 쓰신다고 이걸 팔고 돈을 몰래 주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좀 그런 상속이 개시가 돼버린 거예요. 최근 2년치는 무조건 까잖아요. 계좌를. 최대 10년까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소명이 안 되면 다 증여세, 상속세 맞는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신고 안 했잖아요. 가산세까지 맞아요. 3중 콤보를 맞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배우자 공제가 5억에서 30억까지 된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인적 공제는 내가 상속을 받는 물건이 있어야 공제가 돼요. 네. 근데 이분 팔아버리셨죠. 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 모르시겠으면 무조건 처분하는 거는 아니다. 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댓글 달지 마시고 세무사님 찾아가셔야 돼요. 만나서 네, 그래서 여러 굉장히 명에게. 이게 여러 가지를 따져 보셔야 돼요. 그러면 또 뭐 상속에 관련해서 네. 뭐 실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뭐 한 가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저는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 있었을 때 이제 저희 같이 일했던 부장님이 계시는데 상속을 받은 물건을 팔았어요. 네. 왜냐하면 형제 자매가 많으니까 아우 그냥 이거 뭐 지분 공동으로 하는 거 좀 지저분하고 팔고 현금으로 나눠 갖자. 그래서 상속 물건을 팔았는데 생각보다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이. 가지고 저도 놀래가지고 제가 그분 이제 그 모친 상태에 갔단 말이죠. 인사드리러. 그래서 부장님 혹시 그때 어머님 돌아가신 때가 언제였죠? 물어봤더니 8개월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차 싶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안에 팔았으면 양도세가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 2개월이 넘어가지고 8개월 때 파니까 양도세 나와버린 거잖아요. 네. 제가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2019년에 팔았는데 그 네. 지역이 인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은 아시겠죠? 그때 막 인천이 오르기 네. 시작하는 때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팔아야 되는 거는 6개월 안에 아까 거기처럼 이제 고생 다 하고 이제 상승장 왔을 때 오를 수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물건들 나중에 내가 팔 때 양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양도 차익을 줄여야지 세금이 적게 나와요. 그럼 양도 차익을 줄인다는 거는 내가 싸게 팔거나 취득가를 올려야 된다는 건데 싸게 파는 건 누구나 싫어하잖아요. 그럼 취득가를 올려야 돼요. 취득가를 올리는 방법은 역시 상속 개시부터 6개월 안에 내가 별도 감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6개월만 생각하시면 돼요. 6개월 안에 어떻게든 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돼요? 팔든지 별도 감정 평가를 받으시든지. 그래서 이제 그 의사 결정해서 이제 세무사님 찾아가시면 그때 나오는 상속세, 양도세, 세율을 비교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상속세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최고세율은 이제 40%잖아요. 양도세는 최고세율 45%거든요. 그럼 이제 좀 미세하지만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네. 이제 상속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뭐 준비를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렵죠. 대부분 네. 그러기보다는 그냥 뭐 갑자기 뭐 소식을 네, 듣는다든지 네, 네. 아니면
보면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하셔가지고 뭐 며칠 있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도 많다 보니까 대비도 안 되고 막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재산이 있다고 하니까 받아가지고 근데 또 형제가 있으니까 야 그냥 뭐 n분의 1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뭐 어떤 게 유리하다 뭐 불리하다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사실 뭐 이제 제가 뭐 상속 관련돼서 뭐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공동으로 지분을 나눠 갔잖아요. 나중에 처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문제가 생기고 뭔가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류분 같은 이제 나중에 어떤 못 받아간 사람이 좀 문제 제기하거나 그런 이슈만 없다면 좀 명의를 따로 이렇게 분리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나중에 이제 처분 같은 걸 위해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족 간에 화목한 거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보통 사이가 되게 좋고 하다가 뭐 여행도 자주 가다가 꼭 상속 때문에 그 다음에 안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명의를 섞는 거는 하여간 이래저래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거기다 이제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임차인을 또 뭐 맞추네 마네 뭐 아니면 네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셋째가 조금 못 사니까 뭐 너가 들어가 살아라 뭐 이러면서 또 싸우고 막 난리 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금화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아쉽지만 매각해야 되는 물건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안에 처분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경매하다 보면은 뭐 공유물 분할 뭐 이렇게 해서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엄청 지저분한 거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뭐 소유자가 뭐 10명이기도 한데 더 문제는 이제 경매에 갔다는 거는 이미 가족 간의 관계는 파탄 났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괜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뭐 이렇게 나누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세법 개정안이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은 안 바뀐 걸 기준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증여도 예전에 강남 쪽에서 막 그 종부세 중과 막 이런 거 할 때 증여 막 늘어났다가 다시 좀 약간 줄었다가 요즘에 또 뭐 다시 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증여를 하는 게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증여세. 네네.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는 게 좋나요? 저는 지금 일단 강남으로 만약에 제한을 한다 그러면은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라면은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처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자, 이때 처분이라는 거 뭐냐면은 매각하는 거 이제 순수하게 양도세만 내는 거죠. 그리고 증여도 처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증여할 때 기본적으로는 부담부 증여가 세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부담부 증여할 때 그 채무 부분이 양도세가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과가 또 들어가요. 방금 말한 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수하게 10억짜리 아파트를 깨끗하게 주면은 증여세 몇 억 이게 나오고 끝나는 케이스가 있고 내가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여기에 전세 보증금이 6억이 있어. 그럼 내가 이거 6억 전세 낀 걸 그냥 너한테 줄 거야.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채무로 6억을 떠안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익 본 게 4억밖에 없잖아요. 그럼 증여세가 4억으로 뚝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그 6억에 대해서는 채무가 부모님 채무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부모님이 이득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양도세를 내라고 나와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내가 부담할 정도 괜찮으면 6억 양도세 내가 내고 너 4억에 대해서 증여세만 내. 이게 내리사랑이거든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6억 양도세를 내려고 딱 봤더니 강남이고 조정이고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나버렸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내리사랑 하기 싫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뭔가를 해야 돼요. 야, 그럼 내가 차라리 팔까? 팔고 내가 현금 증여할까? 아니면 내가 이걸 그냥 부담부 증여로 넘길까? 이거는 특히 강남에 계신 지금 서초, 송파, 그리고 강남 용산 이렇게 네 군데 갖고 계신 분들은 다주택이신 분들은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정부는 그렇게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도세 중과로 하면 잘 못 팔아요. 일단 선뜻 못 팔아요. 이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번 게 없어지니까 사실상. 그리고 그 상태에서 보유세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가장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뭐 언제든지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계신 자산가분들도 그냥 주택은 하나만 하자. 이렇게 좀 가는 분위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세법이 다 한 채만 사라는 걸로 다 돼 있어요. 진짜. 이게 깔때기론이에요. 결론은 한 채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지방 사람, 뭐 어디 사람 다 할 거 없이 한 채만 살아. 실제 상담한 케이스인데 이분이 두 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역은 말씀 못 드리고 근데 그 1번이 아주 좋은 거예요. 2번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1번에 비하니까 얘가 2번이 별로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반에서 2등 하는데 항상 2등만 하는데 짜증나잖아요. 근데 우리 반 1등 보니까 전국 1등인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거 두 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본인도 현금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2번은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2번을 매각했을 때 이제 그 증여로 할 거냐 부담부 증여할 거냐 아니면 그냥 차라리 팔 거냐. 근데 팔기엔 너무 아까운 거 이게. 그래서 이제 자녀한테
증여나 부담부 중에 아니면 이제 특수관계자 저가형수도가 있어요. 좀 싸게 좀 3억 정도까지 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그냥 거의 이제 소명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소명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녀가 그 물건을 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매각으로 수순이 갈 것 같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사야지 굉장히 좋은 걸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야 무슨 세금이야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뭐 대출도 알아보기 바쁜데 그런데 이 다주택자들 움직이는 걸 좀 잘 미리 캐치하시고 보면 좋기 때문에 올해 말 내년 초 그런 어떤 조정 대상 지역 그 지역에 가서 좀 계속 발품을 좀 잘 파십시오. 굉장히 맞습니다.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작년에 막 그 분위기 안 좋을 때 그때 등기부 떼가지고 나이 세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소유자 나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 보고 막 미리 가서 뭐 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또 스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은 또 세금과 엮이기 때문에 세금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항상 또 고민도 하고 공부도 좀 하셔야 되기도 하죠. 거기도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차용증 얘기도 많이들 하셔가지고 이제는 뭐 한 2억 정도는 뭐 줘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증여 한 2억에 뭐 차용증 2억에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한 6, 7억도 받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용증 얘기 조금 설명하세요. 차용증은 이게 어렵게 설명드릴 거면 끝도 없는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모르는 제3자하고 거래한다 생각하시면 다 끝나요.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지만 대표님이 저한테 한 3억 정도 빌려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리 없지만 자 그러면 이자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많이면 당연히 받아야죠. 20%면 당연히 그 이자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환 기간도 길게 못 하겠죠. 그렇죠. 아무리 뭐 유튜브하고 그런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걸 이제 4.6% 법정 이자율을 뭐 해가지고 2억 1,700까지는 이자 안 해도 된다 하는데 저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자 내세요.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차용증 같은 어떤 특수관계자 거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시면 돼요. 자 최악의 경우 과세당국에서 소명 요청이 왔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증거를 들이밀면 됩니다. 증거 첫 번째 차용증. 그럼 그 차용증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제3자하고 쓴 것처럼 하라고. 그러니까 뭐 빌려주는 사람, 빌린 사람,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을 거고 이자는 어떻게 하고 계좌 어디다 넣을 거고 다 적으시면 돼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아까 무이자로 했다고 하지만 제가 이자를 내라고 했잖아요. 자 무이자 2억까지 된다고 하지만 제가 이자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꼭 넣으면서 적요란 메모란에다가 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체 확인증을 뺄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들이밀면 돼요. 팔아.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자까지를 내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함부로 증여라고 판단을 하냐? 할 말 없어요. 과세당국에서. 그거 가지고 신랑이 버릴 시간도 없고 그렇게 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단 원금이 뭐 3억이다 2억이다 갚아야죠. 사후 관리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키면 별 문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너무 이렇게 또 염려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마지막 학기 때 세무조사론 과목을 들었는데 근데 뭐 이게 좀 오프 더 레코드인 내용도 많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세무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고요. 좀 비싼 인력들이에요. 선수들이에요. 엘리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게 많아. 네, 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잘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부적인 규정도 있대요. 어느 정도 됐을 때 추징세액이 있을 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가 봤을 땐 염려 안 하시면 되고 다만 최악의 경우 가정했을 때 확률은 낮지만 연락 오면 증거 내시면 됩니다. 거기에 호소하실 필요도 없어요. 증거만 내면 된다. 사실 증거가 있다면 또 반대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내가 굳이 뭐 이 사람을 뭐 괴롭힐 거 아니라면 당연하죠. 증거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분들 바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뭐 봐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90% 이상은 우리한테 말 안 한 뭔가 있어요. 제가 그걸 16년 강의를 하면서부터 수천 명의 수강생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차용증하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대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내용 나오면 별로 답변을 안 합니다. 제가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세법 개정안이 어쨌든 발표는 됐지만 그 아직 넘어야 될 그런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뭐 세법 개정안 보면 나와 상관없고 페이지 수도 너무 많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 안 쓰시고 그러는데 그 내용 안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기 때문에 꼭 잘 체크하시길 바라고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그냥 평을 좀 한다면 감히 한다면 세법 개정
개정은 좀 아쉽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동안 계속 중과 폐지라고 이렇게 줄기차게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지방세 취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봐야 되지만 국세 관련된 종부세 폐지가 제가 알기로는 엠바고 그 전에 있었다가 최종 나온 거는 뺐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언론에도 나왔는데 아쉽다. 그래서 그냥 하지 그랬냐. 왜냐하면 그 나오기 전날 민주당 대표 후보에서 이재명 후보 대표도 종부세하고 금토세 폐지 한번 논의하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합의할 수도 있었는데 왜 먼저 뺐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시장은 아주 희한한 시장인 게 규제가 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막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쩌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이게 중과세율 같은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밸런스 있게 정상화돼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뭔가 올라갔을 때 또 뭔가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면 그렇다고 이걸 더 올리겠습니까? 이제 너무 이게 징벌적 과세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타이밍 놓친 거 아쉽다. 그 말씀을 좀 감히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